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쓰기 설명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숙제는 당일 제출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잘 듣고 해당하는 과제를 과제란에 당일 제출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볼 설명 방법은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다음 주와 연계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자료를 먼저 출력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강의 자료를 화면 위에 띄워놓고 출력을 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근데 강의 자료는 출력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전략 첫 번째 설명입니다. 설명이란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서술하는 방법이다. 설명의 목적은 독자의 이해에 있다. 설명은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설명의 방법으로는 정의, 지정,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분석, 예시, 유추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텍스트에서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석과 분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이제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설명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의 개념 보겠습니다. 정의란 글쓰기에 동원된 핵심적인 내용 또는 대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서술 방식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문장 형식에 빗대어 설명하면 흔히 무엇은 어떠어떠하다라는 서술 형태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주어부에 해당하는 무엇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며 서술부에 해당하는 어떠하다는 그 대상이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설명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떠어떠하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입니다. 어떠어떠하다에 서술되는 그 내용과 그 서술 방식에 따라서 사전적 정의와 확장된 정의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사전적 정의란 그대로 사전에서 설명과 같이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어떤 키워드를 찾잖아요. 뭐 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이라는 단어를 치면 분명히 그 사전에서 학생에 대한 1차적인 개념에 대해서 뭔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학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다. 뭐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전적 정의고 학대 정의는 뭐냐면 그 학생의 의미 중에서 어떤 걸 더 부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에 중점을 둬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것.
네, 이게 바로 네, 확대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이제 꽃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꽃을 치면 이렇게 세 가지 의미의 사전적 정의가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식물의 가지나 줄기 끝에 예쁜 색깔과 모양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는 사전적 정의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하는 말일 때, 또 하나는 식물에서 씨를 만들어 번식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고정불변한 해석입니다. 제가 뒤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사전적 정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전적 정의에서 어떤 것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확대 해석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시각을 통한 사실 판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꽃과 여성의 어떤 유사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꽃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확대 정의는 가나다를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대 정의를 할 때에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식물의 가지나 줄기 끝에 예쁜 색깔과 모양으로 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나는 확대 정의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뭐예요? 네, 어떤 가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조금 더 부각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설명의 방법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할 때는 우선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째,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개념이 정의항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사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는 그 말을 그냥 말장난하는 것처럼 요리사를 붙여서 그냥 네, 나열하는 거에 그치고 있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할 때 사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진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는 학생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면 학생이 아닌 모든 사람이 교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교수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죠? 셋째, 어떤 대상을 묘사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고양이는 털이 있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어떤 그 겉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털이 있는 고양이가 모두 털이 있는 동물이 모두 고양이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용할 때에는 본질적이고 논리적이며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정의를 창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의 유사관계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정의를 위한 방법에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지닌 속성에 주목하라 라는 겁니다. 네. 이 대상에 가진 속성에 주목하라 라는 의미는 단순히 사전적 정의뿐만 아니라 확대 정의를 하는 데에서도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다시 넘어가면 여기는 가시적인 부분, 여기는 유사한 다른 종과의 유사 부분, 여기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특화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확대 정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하는 말을 꽃이라고 한다. 꽃에 대한 사전적 정의 중에 하나가 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그런 부분, 왜 아름다운 여자를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꽃은 그 식물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일 때에 어,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종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 어, 네, 이렇게 어떤 생존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유사관계를 조금 더 확대해서 꽃에 대한 설명을 확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대 정의란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기를 좀 할까요? 이거 아니죠? 네. 확대 정의란 대상의 기존 개념에서 더 확대된 사고 과정을 거친 후 이를 다시 정립하는 과정을 확대 정의라고 한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대상의 본질적 속성 및 가치 등을 특수한 상황에 접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확대 정의라고 이야기한다. 새로운 의미 부여는 대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어떻게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전적 정의는 여기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뭐 40명이면 40명 이 다 똑같이 정의 내릴 수 있지만 확대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뒤에 어떤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 중요하게 한다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브레인스토밍 방식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은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자유연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제 전환 및 중심 내용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단순히 어려운 개념을 풀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효과적으로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어떤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뒷받침하는 내용의 가장 큰 특징, 주의해야 될 부분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설명인데 사전적 정의는 여기에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모두 동일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정의하는 내용이. 그러나 확대 정의는 자기가 그 설명하는 대상 중에 어떤 특징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인가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와 접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딜레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근거를 가진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한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딜레마이다. 이거는 앞에 있는 이 내용은 뭐죠? 그렇죠. 사전적 정의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죠? 네, 확대 정의입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의 딜레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네, 인간 이꼬르 딜레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한편으로 다른 생물과 다를 바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본능을 초월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양명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이성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은 본능을 쫓아서 사는 사람을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본능과 대치되고 있는 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적인 본능만 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본능에만 충실하다면 인간을 동물과 구분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연에 구속되어 있지만 또 하나 이 이성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에서 딜레마를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딜레마는 어떤 선택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 선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딜레마의 하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네, 인간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딜레마를 조금 더 자세히 확대 정의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는 딜레마의 기본 정의, 나는 딜레마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인간을 딜레마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과 딜레마가 갖는 공통 분모, 유사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정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정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확대 정의인데요. 요걸 설명하기에 앞서 뒷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방법에는 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정,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분석, 예시, 묘사, 서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의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요. 그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아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말고사를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텐데 아마 우리가 있는 교실에서 보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보던가 아무튼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은 기말고사 내용입니다. 기말고사. 그러니까 설명 방법에 대해서 정의, 지정,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분석, 예시, 묘사, 서사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짧게 약술하시면 됩니다. 약술이라는 의미는 짧게 설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예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쓰면 됩니다. 여기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은
어떤 대상을 손으로 가리키듯이 직접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그는 누구인가,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형태입니다. 이순신은 우리 민족이 자랑할 만한 위인이요 숭배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뭐 예를 들어서 영수는 누구야? 영수는 영희 동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지정입니다. 비교와 대조. 비교와 대조는 공통적으로 이제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이야기하는 건 비교이고요. 차이점은 대조입니다. 비교와 대조는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그것과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이 맞대어 어떤 공통점을 부각함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공통점을 통해서 그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조는 차이점을 통해서 그 대상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사람과 친한 동물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거는 뭐예요? 비교겠죠. 이거 죄송합니다. 비교. 그죠? 개는 주로 낮에 활동하는 데 반해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이건 뭐예요? 대조겠죠. 그죠? 앞에 우리가 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꽃은 예를 들어서 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꽃은 식물의 한 부분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성이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향기를 풍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거는 어떤 꽃과 여자의 유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조겠죠. 근데 꽃과 여자의 다른 점이 있다면 꽃은 어떤 가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배할 수 있지만 여자는 인격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대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분류와 구분은 기준에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구분이고 묶어서 설명하는 방식은 분류라고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설명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을 문학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분류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구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학은 이렇게 시, 소설, 시곡, 평론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걸 우리는 구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밑에서부터 요거를 앞에로 꺼내놓고 이거를 밑에서 묶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어떤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류와 분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분류는 하나로 합체했을 때 완성품이 나오지 않아요. 네, 미완성이에요. 시, 소설, 희곡, 평론을 합쳐봐요. 그럼 뭐예요? 어떤 장르도 아니죠. 그런데 분석은 머리, 가슴, 배, 물골 합치면 곤충이라는 완성품이 나와요. 그게 분류와 분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와 분석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놓고 이거는 설명 방법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진술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상, 그죠? 여기서 구체적인 대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예를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을 예를 들어까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묘사는
구체적인 대상을 그려내는 듯이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는 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사는 어떤 대상의 진행 과정을 전달하기 위한 기술 양식으로 인물과 사건을 가진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시간적 순서로 전달하는 겁니다. 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적 순서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기말고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거 있는 부분 사랑, 운명, 청춘,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거를 다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사랑하겠다, 그럼 사랑, 운명하겠다, 운명, 청춘, 뭐 스펙,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얘 중에 하나인데, 네, 코로나 19 하나 더 넣을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사랑에 대해서 기본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사전을 찾습니다. 사전에서는 똑같이 나오겠죠? 아마 이 부분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서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나누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의 특징들 중에 자기가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확대된 사랑의 어떤 특징들 중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사랑은 뭐 이타적이다.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동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둘 이상의 대상이 뭐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사랑의 특징 중에 뭐 이기적이라는 속성도 괜찮아요. 이타적에서는 또 희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 배려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건 뭐 집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다양한 특징들 중에 나는 사랑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속성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기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 이제 좀 써보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 사랑의 이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많이 나열되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요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확대 정의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 확대 정의에 대한 기본 폼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예문처럼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 운명, 청춘, 스펙, 코로나19 19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이 정의는 사전적 정의와
확대 저기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조금 더 일찍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